자, 2023년도 11월 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 자, 다음 중 국제기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제기준은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죠. 국제기준은 각국의 협업에 의해서 120개 넘는 나라들이 협업에 의해서 제정된 국제 표준 기준서예요. 국제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가치 측정에서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으로,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됐죠. 역사적 원가보다 지금 현재 공정가치를 더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었죠. 3번이 틀렸어요. 이게. 자, 원칙 중심이죠. 규칙 중심이 아니고. 자, 두 번째,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요. 목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우리 적시성이라는 게 빠져버렸네. 거기 중요성이란 말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극대화되어야 하지만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에 극대화를 해서 감소될 수 있어. 보강적은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질적 특성을 좀 훼손하면서까지도. 근데 근본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원가는 포괄적 제약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거기 그 2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맞아요. 자, 3번에 보면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재무상태표 측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 재무상태는 자산부채 자본을 말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발생해야지. 근데 이제 예외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 수중이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현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현재 의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회피할 수 없냐? 이거는 충분히 의사결정을 수정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의무라고 볼 수 없어요. 과거 사건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의무지. 3번이. 자, 틀렸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고요. 자, 4번에 보면 이제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면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입비용은 상계하지 않아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 유동분류 기준이 있죠. 이런 제한이 없다면, 그렇게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면 요거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요. 자,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항목이 우리 기준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재고상 평가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 이런 차감해서 손해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5번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고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 그러면 이건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 최상위 지배자는 개인이에요. 그리고 지배기업이 서로 다르면 지배기업은 기업이고, 그러면 이 개인도 표시해 줘야지. 근데 보니까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도 공시해 줘야죠. 2번 틀렸고. 자, 3번에 보면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는 단기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그 다음에 주식기준 보상도 포함하는 거예요. 퇴직급여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주식기준 보상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가 없을 때도 공시해 줘야지. 예, 그래서 1번이 자, 유의적 영향력, 우리 관계기업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설명. 그 2번은 최상위 지배자도 공시해줘야 되고, 3번에 주식기준 보상도 포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4번은 이제 거래가 없을 때도 공시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맞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옳지 않은 것.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고객을 어떤 특정 고객을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비제조 간접원가, 제품 디자인 원가들을 다 포함해서 그 고객과 1대1 수익 비용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자, 후속 생산 단계 투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관원가. 요거는 재고자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후속 생산 단계 투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관원가가 바로 원재료 보관원가예요. 그럼 이거 당연히 제조원가에, 그러니까 재고자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자, 3번에 판매원가는 포함하면 안 되죠. 요거는 판관비 처리해야 되니까. 자, 네 번째, 현재 상태, 현재 장소, 그러니까 판매 가능한 상태에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더라. 그러니까 2번은 후속 생산 단계 투입하기 전에 발생하는 보관원가는 원가에 포함시켜야지.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기록법에서는 장부상의 재고 잔량을 기말 재고 수량으로 결정하지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모두 기록하니까 마지막에 장부상의 재고 잔량을 기말 재고로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기록법은. 자, 이번에 입출고 시에 단기 매입 수량, 단기 판매 수량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중에는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아니, 당연히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을 다 기록하면은 기중에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아있는지 재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실질재고조사를 통해서 기말재고 수량을 파악하죠. 재고장에는 입고만 있어요. 출고는 없지.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재고 수량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없는 게 다 판매 수량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8번에 보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서 쭉 돼 있는데 그 매출원가 인식하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건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유형이죠. 자, 저번 연도에 넘어온 게 60만 원이 있어요. 그걸 기초라고 하고, 단기에 새로 매입한 거, 단기에 새로 증가한 거, 요것이 90만 원이 있고요. 자, 기말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에서 작은 걸로, 거기 평가손실까지 반영한 44만 원으로 이제 최종 재무상태표에 이제 표시가 되겠지. 이게. 그럼 나머지가 다 우리 재고자산의 감소는 다 비용이에요. 비용 처리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150인데, 그러면 이게 106만 원이 될 거예요. 106만 원. 근데 거기 보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손실이라는 거 다 매출원가로 처리한대요. 그러면 이것이 곧 매출원가가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여기 안에 감모손실도 있고, 평가손실도 있고, 순수하게 팔려나간 매출원가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평가손실이 뭐 20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것 뺀 나머지가 다 지금 문제에서 모든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이 매출원가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106만 원이라고 하는 이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9번의 내용을 한번 보면
다음 중에서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될 수 있죠. 그런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 원가 적용 가능한 기준수에 따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요거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 맞는 얘기죠. 뭐 한 2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유형자산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유형자산의 매입 시 동증권의 현재 가치. 자, 요거하고 취득가액의 차액 더 준 거죠. 그 차액은 부대 비용으로 봐서 유형자산 원가에 계산하는 거죠. 자, 3번의 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비용에서 이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과 정부보조금을 당기 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 수익 같은 일반 계정을 표시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즉 앞에 자산차감법하고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3번에 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비용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즉 앞에 거는 관련 비용이 바로 감가상각비거든요.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정부보조금 수익이라고 하는 거, 둘 중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4번의 복구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인데, 이것이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제 충당부채죠. 그 지출의 현재 가치를 말하며 동복구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죠. 포함시켜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요 것 중에서 거기 뭐가 틀렸냐면은 3번이 이게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즉 말해서 이번 연도 이 비용 보존을 목적으로, 자산 취득 목적이 아니고 비용 보존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그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정부보조금의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으로 해서 하는 방법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이 아니고요. 우리 비용 보존 목적의 정부보조금,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이렇게. 그래서 그 3번이 이제 좀 틀렸네, 이게. 그럼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그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이연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둘 중에 선택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그 자산이 비용화되면서 거기서 차감하거나, 아니면 자산이 비용화되면서 별도의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요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이 아니고 이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또는 비용 보존 목적의 정부보조금일 때 그 비용에서 차감하거나 아니면 별도 수익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보조금 공부할 때 이게 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도 있고요. 그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비용 보존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받았으면 그 비용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거나, 걔는 즉시 차감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죠. 근데 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정부보조금을 차감 표시하거나 이연 수익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수익 계정으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는 형태를 반영하는 거죠. 두 번째,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자, 이 예상하는 소비 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해 줘야지.
자, 원가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을 수행하지만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는 아니죠. 재평가 모형도 선상각 후 평가예요. 그래서 3번이. 자, 4번에 정률법은 내용수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잡다가 나중에 할수록 적게 계산되는 거죠. 체감잔해법 또는 가속상각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기계장치 11번에 재평가해가지고 기타 포괄손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X1년도 말에는 재평가를 안 했대요. 그럼 X1년 초에 기계 한 대 5만 원에 취득을 했어. 근데 내용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대요. 그러면 5로 이렇게 나눠요. 그럼 정액법이니까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10,000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4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없다 보니까 X1년 때는 재평가를 안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10,000원을 또 감가상각을 하고요. 장부가액은 3만 원이 됐죠. 근데 X2년도 말에는 공정가치가 6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6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라. 6만 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선상각 후 평가라고 해서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하겠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이 쭉 보면 X년 말에 기장치 재평가 X년도에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X년 초에 이 5만 원이다, 5만 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 한 대로 취득해가지고 5년 그러면은 감가상각이 X년도에 10,000원을 해서 4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또 X2년 말에 공정가치가 또 이렇게 해서 10,000원이 돼가지고 요게 X 이 2년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X 2년도 그러면은 2년치 감가상각비를 이 계상을 해가지고 3만 원이 됐어요. 3만 원이 이렇게 그래서 이 6만 원까지 X년 말의 공정가치가 6만 원이기 때문에 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업을 그러면은 차이 나는 것이 6만 원하고 3만 원의 차이 요 3만 원이라고 하는 OCI가 증가하겠더라. 그래서 거기 이 3번 11번의 답은 3번으로 이렇게 이거 지금 거기 답이 2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3만 원으로 좀 바꿔놔 주세요. 3만 원으로. 그래서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X년도 X년 동안에 5로 나눠가 내용수가 5년이니까 두 번 해가지고 3만 원이 되는데 이게 6만 원 올라가면 OCI는 3만 원이 증가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은 주 3일의 X 1년 중 연구 및 개발 활동으로 지출한 내역이다. 개발비는 취득 후 3년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X 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되어야 할 무형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연구활동은 무조건 비용 처리하고요. 개발활동 15만 원 중에서 우리 78,000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출됐고 나머지 72,000원은 10월 1일부터 지출됐는데 10월 1일 지출된 72,000원만 이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자산 요건에 해당이 되고 그럼 72,000원만 무형자산으로 잡아서 요 72,000원에 대해서 거기 즉시 사용 가능하니까 요것에 대해서 우리 이 감가상각을 해줘야죠. 감가상각을. 자, 근데 3년 동안에 개발비는 취득 후 3년 동안에 3년이래요. 그럼 곱하기 12분의 요거 3개월이네.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요게 지금 감가상각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거 나눠주게 되면 24,000원, 11로 나눠주게 되면 2,000원에서 이 곱하면 6,000원인가요? 72,000원 나누기 3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6,000원이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6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번에 한번 보면은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개발 구분할 수 없으면 그건 다 연구 단계로 보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 목록 브랜드 등은 개별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거기 2번이 틀렸네. 이게 2번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인식을 안 해요. 이게. 자, 3번 연구 단계에서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 다 비용 처리예요. 4번에 재료 장치 뭐해서 여러 가지 대체한, 자, 요것은 다 연구 활동이니까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13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자, 다음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가사용부동산, 이건 유형자산이고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리스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게 임대 수익 목적이면은 투자부동산이지. 2번이 투자부동산으로. 3번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유의적인 부수 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 자, 그 다음에 이 4번에 보면은 이제 공장 건설 부지로 사용 목적을 결정한,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결정된 것은 이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공장 건설 부지자 사용할 목적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답은 2번이 답이다. 자,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15번에 한번 보세요. 15번에. 자, 다음 중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형으로 특성과 사업 모형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죠. 세 가지로 AC, FV, OCI, FVPL로 우리 세 가지로 측정되도록. 자, AC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지출 시점의 단기 비용? 2번이 틀렸네. FVPL일 때는 거래원가를 단기 비용 처리하죠. 그게 좀 거꾸로 돼놨어요, 이게. 자, 3번에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가부세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 계속 인식해야지. 금융자산 재분류는 지분상품 혹은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채무상품만 사업 모형에 따라서, 즉 사업 모형이 보유 목적이거든. 그것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죠. 자, 16번. 주식회사 서울은 X년 초에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 1000주를 취득하고 당기손이 FVPL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자, 1000주를 공정가치로 처분하는 경우 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요? 너무 쉽죠? FVPL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X2년 1월 1일 날 공정가치가 9,700원이고요. 자, X1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저번 연도 말에 공정가치가 1,500원이에요. 한 주당 800원의 손실을 받네. 이렇게. 한 주당. 그러면 1000주니까 이제 8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네요. 80만 원 감소하겠다라고 해서 거기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상대방한테 금융재 지분상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이고요. 자,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은 금융자산이죠.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상대방에게서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금융자산이고, 잠재로 불리한,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고요. 금융부채. 거기 지금 2번이, 현금하고 및 거래 상대방에게서 2번이 틀렸죠. 2번이. 임차보증금. 요것도 뭐예요? 임차보증금도. 임차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무실을 임차를 하면서 이제 보증금을 준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권리, 채권이지.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내가 돌려받을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취채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는 임대보증금이고 우리는 임차보증금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1번 금융상품의 정의고 그 다음에 2번은 수취채권이에요. 그래서 수취채권은 금융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임차보증금을 뺐네. 요게. 그리고 세 번째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거래 상대방에서 현금도 금융자산 수취할 결상 권리가 바로 2번에 나오는 수취채권이거든. 이게 금융자산이고 3번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 금융자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금융부채죠. 요게. 그래서 그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18번의 복합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주인수권부 사채란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조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이 그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제 행사 가격으로 우리가 돈 내고 보통주 바꿔가는 거죠. 전환우선주,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죠. 2번도 맞는 얘기예요. 3번에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에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은 틀렸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에서 우리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이 지분상품으로 가는 거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먼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은 나중에 결정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자, 4번의 전환사채란 이거는 이제 일정한 조건하에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주 3일은 X1년 1월의 액면금액 100만 원인 표시이자율 5% 만기 2년인 사채를 881 696 아니 다 주어져 있네. 이게 발행됐어요. 사채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이 연 12%고요. 사채 발행원에서 만기 2년 동안에 인식해야 할 총이자 비용은 만기 2년 동안 그러면 2년 후에 100만 원하고 그 100만 원에 대해서 표시이자 몇 퍼센트? 5%죠. 5%인데 이걸 두 번 X1년, X2년 말에 두 번 받아요. 그러면 미래에 총 받게 되는 캐시플로우가 5%가 5만 원인데 두 번 10만 원이니까 110만 원을 미래에 받아. 근데 지금 이만큼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총 이자 비용이지. 자, 110만 원 빼기 881, 696 하면은 이것이 218304다. 이렇게. 218304. 그것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발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죠. 우발부채는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낮더라도 아주 낮으면 주속기재를 생략을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속으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무처럼 해놨네. 자, 세 번째,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은 우발자산이 있죠. 우발자산의 정의에 있어요. 과거 사건에서 발생했으나 불확실한 우리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는 우발부채이죠. 이것도 우발부채의 정의에 나와 있어요. 요거 2번이 틀렸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